사모님, 이것 좀 보셔야겠는데요. 이게 왜 여기서 있죠? 정수기 필터를 교체하러 온 AS 기사가 뚜껑을 열자마자 손이 굳으며 저를 불렀습니다. 필터 두 개 사이 틈새에 방수 지퍼팩이 살며시 끼워져 있었어요. 그 안에 알약이 여러 개가 담겨져 있었죠. 평범했던 그날 오전, 제 정수기 필터 사이에 있던 그 알약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좋은 기운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영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48이에요. 서울 잠실 아파트에서 남편이랑 둘이 살고 있죠. 그날 아침도 저는 남편이 준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마시고 배웅했어요. 여보, 오늘도 잘 다녀오세요. 저녁에 회의 있어서 늦을 것 같으면 문자 주시고요. 남편이 넥타이를 매만지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당신도 오늘 컨디션 잘 챙겨? 요즘 계속 어지럽다며? 저는 네,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이 43세 대기업 마케팅 부장으로 승진한 뒤로 저는 집안일에만 매달려 살고 있죠. 그날 오전 10시 벨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커다란 공구 가방을 든 남자가 서 있었죠. 회색 작업복에 정수기를 고가 박힌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드렸죠. 정수기 AS 오영수 기사님이 신발을 벗으며 인사했습니다. 볕에 걸린 얼굴에 눈매가 순한 50대 후반 남자였죠. 5년 전 저희 집에 정수기가 새로 들어온 뒤로 6개월에 한 번씩 이분이 오셔서 필터를 갈아주셨거든요. 오영수 기사님이 부엌으로 곧장 가셨어요. 정수기 앞에 앉으시더니 옆쪽 잠금 버튼을 누르고 앞판을 옆으로 미셨습니다. 필터 두 개가 나란히 서 있는 안쪽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저는 게스트에서 아침 설거지를 마저 하고 있었죠. 접시에 헹구는 물소리 사이로 이상한 정적이 잠깐 흘렀습니다. 사모님, 낮게 깔린 목소리였어요. 평소 인사톤이 아니었죠. 저는 접시를 든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영수 기사님이 정수기 앞에서 손을 멈춘 채 앉아있더라고요. 필터 하나를 빼려던 그 오른손이 허공에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눈이 필터 사이 좁은 틈에 고정되어 있었죠. 기사님, 왜 그러세요? 저는 접시를 개수대에 내려놓고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대충 닦았죠. 오영수 기사님이 저를 돌아보셨고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사모님, 이것 좀 보셔야겠는데요. 저는 정수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오영수 기사님이 필터 두 개 사이를 손가락으로 조용히 가리켰죠. 저는 그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첫 번째 필터와 두 번째 필터 사이 그 좁은 공간에 뭔가가 끼워져 있었거든요. 처음엔 정수기 부품 하나가 잘못 꽂혀 있나 싶었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부품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지퍼백이었어요. 손바닥만한 크기의 투명한 지퍼백이 두 필터 사이에 조용히 끼워져 있었던 거예요. 자세히 보니 지퍼백 안에 흰색 알약이 여러 개가 담겨 있었습니다. 라벨도 없고 약국 봉투도 아니었어요. 그냥 알약만 10대 개쯤 지퍼백 안에 들어있었죠. 숨이 잠깐 멎었어요. 저는 그때 오영수 기사님을 쳐다봤습니다. 기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모님, 이거 사모님 드시는 약인가요? 오영수 기사님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 약도 안 먹는데요. 저는 정수기 앞판을 열어본 적도 없고요. 그때 오영수 기사님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필터 사이 지퍼백을 다시 한번 보시더니 아주 조용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모님, 저 20년 넘게 이 일하면서 필터 사이에 이런 게 있는 건 처음이에요. 이거 누군가가 일부러 여기에 숨긴 것 같은데요. 가슴 한가운데 뭔가가 툭 내려앉은 느낌이었죠. 저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지퍼백만 봤습니다.
오영수 기사님이 위생장갑을 공구 가방에서 꺼내 끼우시더니 지퍼백을 조심스럽게 필터 사이에서 빼내셨어요. 지퍼백 안 알약이 손바닥 위에서 딸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흰색의 타원형이었어요. 매끈하고 반짝거렸습니다. 크기는 새끼손톱만 했고요. 오영수 기사님이 그 지퍼백을 부엌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정면으로 보시며 말씀했어요. 사모님, 저는 그냥 정수기 필터 갈아드리러 온 사람입니다.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저는 몰라요. 다만 이거 뭔가 조금 꾀름칙합니다. 사모님 뭐 최근 이상한 증상 같은 거 없으셨어요? 저는 잠깐 말이 안 나왔습니다. 오영수 기사님이 어떻게 그걸 아셨나 싶었죠. 사실 요즘 어지럼증이 심해서요. 심장도 자꾸 두근거리고요. 오영수 기사님이 고개를 조용히 끄덕이셨습니다. 사모님, 이 알약 오늘 안에 그 병원 가서 성분 확인 좀 받아보세요. 이거 의사 선생님 통해서 무슨 약인지 감정을 좀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죠. 오영수 기사님이 정수기 필터를 원래대로 마저 교체하시고 앞판을 닫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수기가 다시 원래 모습이 됐어요. 오영수 기사님이 공구 가방을 정리하시더니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배웅하러 따라 나갔죠. 오영수 기사님이 신발을 신으면서 저를 한 번 더 보시더라고요. 사모님, 오늘부터 이 정수기물 드시지 마세요. 병원 감정 결과 나올 때까지요. 저도 오늘 이 집에서 본 건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사모님 혼자 조용하게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남기고 오영수 기사님이 현관문을 나가셨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부엌으로 돌아오니 식탁 위 지퍼백이 저를 올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퍼백을 조심스럽게 손수건으로 감쌌어요. 그러고는 지갑에서 잘 접어둔 명함 한 장을 꺼냈죠. 3년째 저를 봐주시는 잠실 관내에 있는 김윤재 내과 원장님 명함이었죠. 김윤재 원장님은 저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사모님, 이 어지럼증은 그냥 갱년기가 아니에요. 심전도상으로 이상 소견이 계속 나오거든요. 종합병원 가서 꼭 정밀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그런데 남편에게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남편은 매번 반대했습니다. 여보, 요즘 병원에서 검사 잔뜩 시켜서 돈 뜯어내려는 거 몰라? 갱년기 자연스러운 것 같고 왜 큰 병원 가려고 그래? 하고 저를 말렸죠. 이제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수건으로 감싼 지퍼백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죠. 휴대전화를 꺼내 김윤재 원장님 병원에 진료 예약 앱으로 오후 2시 반 자리를 예약했습니다. 오후 2시 반 김윤재 내과는 잠실 사거리 3층 상가에 있었어요. 지난 3년 동안 어지럼증이 심할 때마다 제가 찾아가던 병원이죠. 접수대 이지영 실장이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사모님, 오랜만이네요. 오늘도 지난번 심전도 재검하러 오신 건가요? 오늘은 원장님께 따로 상담드릴 게 있어서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대기실 소파에 앉아 앞치마 주머니에 든 지퍼백을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호출벨이 울리고 저는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김윤재 원장님이 컴퓨터 모니터를 보시다가 안경을 벗고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사모님, 오늘 어지럼증이 어때요? 다시 심해졌어요? 저는 자리에 앉으면서 앞치마 주머니에서 손수건에 감싼 지퍼백을 조심스럽게 꺼내 원장님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원장님, 오늘 오전에 저희 집 정수기 필터 교체하다가 이 필터 사이에서 이게 나왔는데요. 김윤재 원장님이 지퍼백을 잠깐 보시더니 안경을 다시 쓰셨어요. 그러시고는 저를 정면으로 보시며 물으셨죠. 이게 정수기 필터에서 나왔다고요? 아니 이런 게 왜 거기 들어있지? 하고 고개를 저었죠. 원장님, 저는 정수기 앞판 열어본 적도 없어요. 오늘 정수기 필터 기사님이 필터 갈러 오셨다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이거 약이 뭔지 성분 감정 받으려고요. 김인재 원장님이 잠깐 침묵하셨습니다. 지퍼백을 조심스럽게 눈앞에 들어보시더니 알약 형태를 자세히 살펴보셨죠. 사모님, 이 알약 형태로만 봐서는 심혈관계 처방약처럼 보이는데요. 정확히 뭔지는 저희 병원에서는 성분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대학병원 독성학과나 응급의학과에서 감정 의뢰를 넣어야 해요. 저희 병원 장비로는 힘들겠는데요? 원장님,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김윤재 원장님이 휴대전화를 꺼내셨습니다. 잠깐만요, 사모님. 제가 지금 연락 하나만 할게요. 그러시더니 즉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나 윤재야. 지금 통화 잠깐 되냐? 미안한데 급하게 감정 하나만 부탁하자. 아니, 환자분 사연이 좀 심각해. 무슨 약 하나가 있는데 이게 심혈관계로 보이는데 우리 병원 장비로는 분석이 안 되잖아. 혹시 사모님이 너한테 가면 그래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전화 저편에서 뭐라고 답이 왔는지 김윤재 원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렇게 전화를 끊으신 김윤재 원장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모님,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김지훈 교수님이 저랑 대학 동기거든요. 20년 넘게 독성학이랑 응급의학 하신 분이에요. 지금 바로 그쪽으로 가시면 오늘 안에 성분 감정 해드릴 겁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대답했죠. 김윤재 원장님이 진료 의뢰서를 컴퓨터로 즉시 작성해서 프린트해 주셨습니다. 서류 봉투에 넣어 저에게 건네해 주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사모님, 지난 3년간 저희 병원기로 다 첨부해 놨어요. 어지럼증, 심계양진, 심전도 이상 소견까지요. 저는 그동안 종합병원 정밀검사 꼭 받으시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사모님이 안 가셨잖아요. 지금 이 알약이 사모님 겪으시는 증상하고 관련이 있다면요.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원장님, 사실 검사 받으러 안 간 게 아니에요. 남편이 매번 반대해서요. 김윤재 원장님이 잠깐 저를 보시더니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그저 진료 의뢰서 봉투를 제 손에 꼭 쥐어주시면서 오늘 안에 꼭 가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나와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죠. 김윤재 원장님이 하신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지금 이 알약이 사모님 증상하고 관련이 있다면 그 뒷말은 원장님이 끝내지 않으셨는데 저는 이미 그 답을 알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 40분에 저는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외래 접수대에 도착했어요. 진료 의뢰서를 내밀자 접수 직원이 즉시 김지훈 교수님 진료실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자 흰 가운을 입은 50대 중반 남자분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맞아주셨어요. 눈매가 서늘하면서도 침착한 분이었죠. 최영숙 사모님이시죠? 김윤재 원장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손수건에 감싼 지퍼백을 김지훈 교수님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김지훈 교수님이 위생장갑을 끼시더니 지퍼백에서 알약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셨죠. 알약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각도를 바꿔가며 자세를 보시더니 잠깐 눈이 좁아지셨어요. 그러시더니 옆에 있던 인터폰을 누르셨습니다. 임상병리팀이죠? 김지훈입니다. 지금 응급성분 분석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2시간 안에 결과 나올 수 있겠죠? 인터폰을 내려놓으신 김지훈 교수님이 저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모님, 이 알약 형태 눈으로 봐도 어느 정도 짐작이 안 갑니다. 그런데 확진은 성분 분석 결과 나오고 말씀드릴게요. 대신 지금 사모님 혈액 검사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사모님 몸에 이 성분이 축적됐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도 2시간 안에 결과 나옵니다. 저는 옆방에서 체열을 받고 다시 김지훈 교수님 진료실로 돌아왔습니다. 김지훈 교수님이 김윤재 원장님이 보내주신 3년치 진료 기록을 모니터로 보고 있었습니다. 어지럼증 20회 이상, 심계양진 15회, 심전도상 부정맥 소견 8번,
사모님, 이 정도면 그동안 정말 힘드셨을 텐데요. 저는 네, 맞아요 하고 대답했죠. 김준 교수님이 모니터에서 눈을 떼시고 저를 봤습니다. 사모님, 아직 결과 나오기 전이지만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모님 댁에 심장약 드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저는 없어요 하고 대답했죠. 저희 집에는 저랑 남편밖에 안 살고요. 저희 딸은 대학교 3학년이라 기숙사 생활하거든요. 남편은 감기 한 번 안 걸린 사람이고요. 김지훈 교수님이 잠깐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2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응급의학과 외래 대기실 소파에 앉아서 그저 벽시계만 쳐다봤습니다. 6시가 조금 넘어서 김지훈 교수님이 저를 다시 진료실로 부르셨어요. 진료실에 들어가니 교수님이 2장의 종이를 책상 위에 나란히 놓아두고 계셨습니다. 하나는 성분 분석 결과지, 다른 하나는 제 혈액 검사 결과지였어요. 사모님 앉으세요. 김지훈 교수님이 성분 분석 결과지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사모님, 이 알약은 디곡신이라는 심장약입니다. 심부전이나 부정맥 환자한테 처방하는 약이에요. 이걸 심장 이상 없는 사람이 소량씩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부정맥, 심계양진, 어지럼증, 최종적으로는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축적 후 어느 순간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게 되면 사고사나 자연사로 위장이 될 수 있어요. 그 순간 잠깐 숨이 멈췄습니다. 그 다음 김지훈 교수님이 제 혈액검사 결과지를 밀어주셨죠. 그리고 사모님 혈액에서 디곡신 성분이 검출됐어요. 정상 수치의 무려 5배입니다. 이건 사모님이 지난 몇 년 동안 이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해 오신 결과라는 뜻이거든요. 그때 저는 그 자리에서 몸이 얼어붙었죠. 손이 무릎 위에서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심장약 먹은 적이 없어요. 저는 이 알약 오늘 처음 보거든요. 그때 김지훈 교수님이 저를 조용히 쳐다봤습니다. 사모님,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건 밝혀야 될 문제입니다. 김지훈 교수님이 책상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이름 하나와 전화번호가 인쇄된 카드였죠. 이종숙 변호사님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사모님, 이 상황은 이제 의료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단 빨리 명함에 적힌 변호사님과 만나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 변호사님은 제가 지난 5년 동안 관련 사건 여러 건 함께 진행하셨던 분이거든요. 이런 사건 전문입니다. 오늘 안에 전화하시고 꼭 내일 오전이라도 가서 만나보세요. 서울대병원에서 나와 지하철을 탔어요. 잠실역까지 오는 동안 저는 이종숙 변호사님 카드만 계속 손으로 만졌습니다. 손끝이 이상하게 차갑고 뜨거웠어요. 지하철 창에 비친 제 얼굴이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저녁 7시 반이 다 되어 잠실역에 내렸어요. 집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이종숙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후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어요. 전화기 저편에서 침착한 여자 목소리가 답했습니다. 네, 이종숙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영숙이라고 합니다. 김지훈 교수님이 소개해 주셨어요. 이종숙 변호사님이 잠깐 침묵하시더니 답하셨습니다. 아, 사모님, 김 교수한테 방금 통화 받았어요.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예, 지금 집에 가는 길이거든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종숙 변호사님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사모님, 오늘 밤은 아무 일 없이 지내셔야 합니다. 남편분한테 절대 티내지 마시고요. 저녁도 평소처럼 차려드리시고요. 아셨죠?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에 저희 강남 사무실로 와주세요. 저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서서 저는 잠깐 눈을 감았죠. 오늘 하루 안에 제 세상이 완전히 뒤집혔는데 저는 이제 아무 일 없는 아내로 문을 열고 들어가야 했거든요. 도어락 소리에 남편이 나왔습니다. 여보, 오늘 어디 다녀왔어? 저는 웃었죠.
아, 요즘 좀 어지러워서 김윤재 원장님한테 잠깐 다녀왔어. 별거 없대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소파로 갔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을 차리기 시작했죠. 두부 된장찌개, 계란말이.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습니다. 22년 동안 매일 저녁 저는 이 손으로 차려온 반찬들이죠. 오늘 저녁도 손이 알아서 움직였어요. 다만 머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남편이 갈치조림을 크게 한 젓가락 뜨더니 아, 갈치조림 맛있네 하고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 없으셨어요?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밥을 먹으면서 대답했죠. 아니, 별거 없어. 재무팀 그 한지선 대리가 프로젝트 전상 좀 잘 봐줘서 잘 끝났고. 한지선. 저는 밥을 곱씹으며 그 이름을 마음속에 조용히 새겼습니다. 저녁을 다 먹고 남편이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 정리를 마저 하면서 남편 뒷모습을 잠깐 봤죠. 저 사람을 사랑해서 지금까지 20년을 함께 살아온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 약을 먹이는 건지 솔직히 궁금해서 바로 따져 묻고 싶었지만 저는 꾹 참았죠. 그렇게 저는 접시를 씻는 물소리에 가려 짧게 한숨을 뱉었습니다. 11시가 넘어 남편이 먼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부엌 정리를 마저 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죠. 남편은 이미 침대에 누워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같은 침대에서 잘 수가 없어 옆에 있는 서재방에서 쪽잠을 청했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목이 말라서 눈을 떴습니다. 저는 2층 서재방에서 나와 1층 부엌에 가려고 했는데 이미 주방에서 흐릿한 불빛이 새어오고 나오고 있었죠. 계단 중간에서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계단 난간 사이로 부엌이 조금 보였어요. 남편이 정수기 앞에 앉아 뭔가 하고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조용히 앉아 앞판을 옆으로 밀어 열고 있었어요. 필터 2개가 노출된 안쪽으로 남편이 손을 뻗었습니다. 필터 사이를 손끝으로 뒤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났습니다. 오늘 오전에 오용수 기사님이 지퍼백을 빼내셨으니까요. 그때 남편이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살짝 얼굴을 굳히고 필터 사이를 몇 번 더 뒤졌어요. 지퍼백이 없다는 걸 확인한 남편이 앞판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러더니 부엌 벽에 걸린 시계를 힐끗 보고는 자기 휴대전화를 꺼냈죠. 남편은 부엌 창가 쪽으로 걸어가 카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단 난간에 몸을 붙이고 조용히 남편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러더니 찬장 구석에서 무언가 조그만 물건을 꺼냈죠. 처음엔 뭔지 몰랐습니다. 어두워서요. 그런데 남편이 그 물건을 조명 아래로 가져오는 순간 봤습니다. 흰색 알약이었어요.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남편은 어딘가에 알약을 여분으로 더 숨기고 있었던 거죠. 정수기 필터 사이가 유일한 은닉처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부엌 서랍을 열더니 절구를 꺼냈죠. 절구는 저희 집에 있는 오래된 놋절구였습니다. 결혼할 때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거였거든요. 남편이 그 절구에 알약 하나를 넣고 가루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절구가 알약을 부수는 소리는 아주 작게 들렸어요. 저는 계단 난간에 얼굴을 붙이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다 갈아진 가루를 냉장고 안에서 꺼낸 오렌지 주스 잔에 조용히 붓고 티스푼으로 저었어요. 그 잔을 냉장고 안 제자리에 다시 넣었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꺼내 마시는 그 자리에 말이죠. 남편은 절구를 물로 헹궈서 원래 자리에 도로 넣었습니다. 그때 저는 소리 없이 계단을 다시 올라와 서재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목까지 덮고 눈을 꼭 감았어요. 저는 눈을 감은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눈꺼풀 안쪽이 뜨거웠습니다. 만일 오늘 오전에 정수기 기사님이 필터 사이에서 지퍼백을 꺼내보지 않았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몇 달 뒤, 아니면 몇 주 뒤 어느 아침에
이 침대에서 심장마비로 발견됐을 겁니다. 그걸 상상하니 온몸이 떨렸죠. 다음날 아침 6시 반에 눈이 떠졌습니다. 남편이 이미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침대에서 잠깐 눈을 감고 어젯밤 새벽 2시에 봤던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놋졸구에 알약을 갈던 소리, 오렌지 주스 잔에 가루를 붓던 손, 그리고 냉장고 안 제자리에 다시 넣어두던 그 잔. 그 잔이 지금 냉장고 안에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넥타이를 매만지며 저를 봤죠. 여보, 잘 잤어? 저는 네, 잘 잤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냉장고 문을 열더니 오렌지 주스 잔을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여보, 오늘도 이거 마시고 나가. 요즘 어지럽다며. 오렌지가 몸에 좋대. 저는 그 잔을 받아들고 웃었지요. 속으로는 천불이 났습니다. 남편이 넥타이를 마저 매만지며 안방으로 잠깐 들어갔어요. 저는 그 사이에 오렌지 주스를 개수대로 가져가 조용히 부었습니다. 저는 수도꼭지를 잠깐 틀어 흔적을 씻어냈죠. 잔을 새 오렌지 주스로 다시 채워 식탁으로 가져왔습니다. 저는 세 잔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남편이 만족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다녀올게 하고 나갔죠. 도어락이 닫히는 순간 저는 세 잔을 개수대에 마저 부었습니다.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이런 상황들이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죠. 9시 반에 저는 강남 이종숙 변호사님 사무실로 향했어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내려 3분 걸어가면 낡은 상가 건물 3층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문 앞에 이종숙 법률사무소라고 검은 글씨가 붙어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사무장분이 저를 안쪽 회의실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이종숙 변호사님은 50대 초반의 짧은 머리에 회색 재킷을 입고 계셨어요. 얼굴이 서늘한데 눈매는 따뜻했습니다. 사모님 앉으세요. 어제 김 교수한테 자료 받아 밤새 정리해뒀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회의실 테이블 위에 서류봉투 3개가 순서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종숙 변호사님이 첫 번째 봉투를 저에게 건네주셨어요. 사모님, 이건 남편분 개인 통장 3년치 내역이에요. 흥신소 통해서 어젯밤 안에 확보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어요. 남편 통장에서 매달 300만 원씩 어디론가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이체 상대는 이름이 없었어요. 대포 통장이라고 이종숙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떤 달에는 500, 어떤 달에는 800까지 나갔어요. 3년 동안 총 이체 금액이 2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종숙 변호사님이 두 번째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남편분 회사 관련 자료예요. 남편분이 회사 예산 정산 과정에서 3억 원 정도 자기 개인 계좌로 유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회사 감사에서 아직 걸리지 않았는데 곧 드러날 것 같아요. 재무팀 담당이 지금 이 흐름을 달고 있거든요. 한지선 대리라는 사람입니다. 한지선? 어제 저녁에 남편이 자연스럽게 꺼낸 그 이름이었죠. 저는 서류에서 눈을 뗐습니다. 이종숙 변호사님이 세 번째 봉투를 밀었죠. 이건 한지선 대리 신원 자료입니다. 32세, 남편분 회사 재무팀 대리. 3년 전 이혼했고 지금은 잠실 근처 오피스텔에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분이랑 관계는 3년 전 회사 감사 시기 이후로 시작된 걸로 파악됩니다. 이종숙 변호사님이 잠깐 말을 멈추셨어요. 그러시더니 저를 정면으로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모님, 한지선 대리 대학 전공이 화학이에요. 어머니가 3년째 심장병 환자로 서울병원에서 디곡신 계열 심장약을 정기 처방받고 계세요. 처방 용량이 어머니 실제 복용량의 2배입니다. 나머지 반은 딸이 빼돌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가슴이 조여왔죠. 3년 전 남편의 회사 감사 시기, 한지선 대리와의 관계 시작, 그리고 저의 어지럼증이 시작된 시기, 그 모든 게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었던 거죠. 저는 서류를 두 손으로 쥔 채 이종숙 변호사님을 봤어요.
이정숙 변호사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모님, 이제 확증입니다. 심증이 아니라 확증이에요. 이정숙 변호사님이 노트를 펼치더니 계획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모님, 오늘 저녁에 잠복해야 할 듯합니다. 잠실 오피스텔 앞에서요. 남편분이 어제 저녁에 회의 있다고 하셨죠? 아마 오늘도 야근이라고 하실 겁니다. 그때 남편분이 그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사진으로 확보할 거예요. 사모님이 그 자리에 계셔 주셔야 합니다. 저희 흥신소 조사관이 카메라 담당하고 사모님은 조수석에서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저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저녁 6시 반에 저는 잠실 오피스텔 근처 골목에 세워진 승합차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정숙 변호사님이 뒷좌석에 계셨고 조사관 한 분이 운전석에서 망원 렌즈 카메라를 준비하고 있었죠. 오피스텔은 15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차로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였어요. 7시 20분에 이정숙 변호사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기 걸어옵니다. 저는 앞유리 너머로 시선을 옮겼죠. 남편이 회색 정장을 입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하얀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함께 걸어오고 있었죠. 바로 한지선이었습니다. 32살이라고 했지만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얼굴이 작고 머리가 길고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와 오피스텔 입구로 들어가는 순간이었죠. 남편이 자연스럽게 한지선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지선이 남편을 올려다보며 살짝 웃고 있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오피스텔 로비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조사관이 셔터 소리를 몇 번 눌렀어요. 이정숙 변호사님이 저를 조용히 봤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시죠? 예, 저는 괜찮습니다 하고 대답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손이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순간이 닥치면 제 가슴이 무너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상하게 제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그렇게 2시간 뒤 밤 9시 30분이었어요. 오피스텔 3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그 창문을 망원 렌즈로 확대해서 사진을 몇 장 더 찍었어요. 이정숙 변호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모님, 오늘 확보한 사진 다 첨부해서 내일 서울중앙지검 담당 검사한테 이 자료 넘길 거예요. 남편분 살인미수, 사문서 위조, 회장자금 횡령, 그리고 한지선 대리살인미수 빙조와 처방약 유출까지 다 병합해서 갑니다. 저는 조수석 창문 너머로 그 3층 창문을 잠깐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안에서 지금 남편과 한지선이 무슨 짓을 계획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나를 해칠 계획을 세우고 있을 거를 생각하니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다음날 오전 10시에 이정숙 변호사님 사무실에 다시 갔어요. 강남역 3분 거리 3층 회의실이었죠. 이정숙 변호사님이 어제와 다르게 서류 봉투 4개를 테이블 위에 순서대로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앉으세요. 어제 잠복 이후로 추가 자료 3건 더 확보했습니다. 오늘부터가 진짜 그물자는 시작이에요. 첫 번째 봉투를 이정숙 변호사님이 밀어주셨어요. 사모님, 이건 어제 저녁 오피스텔 잠복 사진 원본이에요. 남편분이랑 한지선 대리가 오피스텔 로비 앞에서 어깨 동무하고 걸어가는 사진, 오피스텔로 함께 들어가는 사진, 그리고 밤 9시 반에 3층 창문에 두 사람 실루엣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까지 총 12장입니다. 저는 사진을 한 장씩 넘겨봤죠. 남편의 얼굴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한 집에서는 절대 그 표정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선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니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이정숙 변호사님이 두 번째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건 오늘 새벽에 흥신소가 확보한 사망보험 서류입니다. 남편분이 5년 전 사모님 명의로 사망보험 8억 원짜리를 가입했어요. 수익자는 당연히 남편분 본인이고요. 문제는 이 서명이 사모님이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최용숙이라고 적힌 사인이 보였죠.
제 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서류에 사인한 기억이 없거든요. 이정숙 변호사님이 조용히 말했죠. 사모님, 이거 사인한 적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런 보험 든 적도 없어요. 남편이 그때 뭐 종합보험이라면서 서류 몇 장 사인해달라고 했었는데 아마 그 중에 이게 있었나 봅니다. 저는 남편이 주는 서류도 잘 보지 않고 그냥 사인했거든요. 이정숙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거 사문서 위조죄예요. 남편분이 사모님 서명을 흉내내서 사망보험을 가입한 겁니다. 그것도 무려 8억 원입니다. 사모님이 사망하면 남편분이 수령하는 구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봉투를 밀었죠. 이건 남편분 재산 목록이에요. 결혼 이후에 남편분 명의로 등기된 재산이 잠실 근처 상가 하나 있는데 시가가 8억 원 정도입니다. 이건 남편분이 회사 자금 유용 3억이랑 도박빚 정리하고 남은 자금으로 최근에 매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분은 지금 자기 명의로 8억이 있어요. 근데 도박빚이 아직 5억이 남았고 회사 자금 유용 3억이 조만간 발각되면 아마 그것도 갚아야 할 거예요. 결국 남편분한테 남는 건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사모님은 지금 잠실 아파트 10억, 예금 주식 5억이 그대로 있으세요. 이정숙 변호사님이 저를 정면으로 보시며 말씀하셨죠. 사모님이 지금 남편분한테서 이혼을 당하시면 남편분은 사모님 상속 재산에 손 하나 못 댑니다. 잠실 아파트도 그리고 예금도 다 사모님이 결혼 전에 상속 받으신 거니까요. 남편분은 이혼으로 절대 사모님 재산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사망하시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배우자로서 상속 우선순위 1순위거든요. 잠실 아파트 10억, 예금 주식 5억, 그리고 사망보험 8억, 총 23억이 남편분 손에 들어가는 거죠. 저는 그 서류들을 두 손으로 꽉 쥔 채 이정숙 변호사님을 봤습니다. 남편이 왜 저를 죽이려고 했는지 그 이유가 이 서류 속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이정숙 변호사님이 네 번째 봉투를 밀어주셨어요. 이건 서울중앙지검 이현주 검사님 앞으로 보낼 고발장 초안입니다. 살인미수, 특수상해, 사문서 위조, 회사자금 횡령, 처방약 관리법 위반, 이 5가지 혐의를 병합해서 보낼 거예요. 한지선 대리는 살인미수 방조와 처방약 유출로 공범 기소할 겁니다. 검사님이 아마 자료를 다 검토하시면 구속영장까지 아마 이틀 정도 걸릴 거예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정숙 변호사님이 잠깐 저를 보시더니 조용히 말했죠. 사모님, 그때까지 사모님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힘든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도 남편분 앞에서 태평한 척 하시고 저녁도 평소처럼 차리셔야 해요. 표정 하나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남편분이 눈치채면 잠적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엔 사모님한테 위해를 가할 수도 있거든요. 이틀만 버텨주세요. 아시겠죠? 이틀 뒤에 검거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강남 사무실을 나와 지하철을 타고 잠실로 돌아왔습니다. 2호선 열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죠. 열차가 잠실 철교를 건널 때 한강 위로 오후 햇살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창밖 풍경을 저는 22년 동안 얼마나 무심하게 봤을까요? 어쩌면 저는 이 풍경을 다시는 못 볼 뻔했습니다. 남편이 5년 전 사망보험을 가입한 그날부터 저는 이미 시한부였거든요. 정수기 필터 사이에 알약이 스며들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저는 매일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차렸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계란말이, 고등어구이, 손이 여전히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8시가 넘어 남편이 도어락 소리를 내며 들어왔죠. 여보, 오늘 늦었네? 남편이 넥타이를 풀며 대답했습니다. 아, 회사 예산 정산 마감이라 정신이 없네 요즘. 그렇게 밥을 먹는데 남편이 저에게 물었죠. 여보, 요즘 어지럼증은 좀 어때? 저는 웃었습니다. 아, 괜찮아. 원장님이 갱년 계약 처방해 주셨는데 그거 먹고 좀 나아진 것 같아. 남편이 그거 참 다행이네 하더니 고등어 조림을 한 젓가락 크게 뜨셨죠.
남편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남편은 지금 속으로 실망하고 있을 겁니다. 어지럼증이 나아지면 안 되니까요. 심장력 축적이 멈추면 안 되니까요. 지금 당장이라도 저 면상에 주먹질을 하고 싶었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더 처절히 망가뜨려야 했으니까요. 11시가 넘어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부엌 조명을 다 끄고 저도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이미 침대에 누워 코를 골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 반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래, 오늘이라도 편하게 자. 내일이면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저도 굳게 마음을 다잡고 쪽잠을 청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이었어요. 오전 8시 반에 이종숙 변호사님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사모님, 오늘 오전 10시입니다. 강남 저희 사무실 앞으로 와주시면 돼요. 이현주 검사님이 오늘 오전 검거영장 집행할 겁니다. 사모님도 현장 근처에서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안방에서 이 문자를 받습니다. 남편이 이미 출근한 뒤였죠. 여느 아침처럼 저에게 오렌지 주스를 건네고 다녀올게 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빠르게 옷을 갈아입고 지하철을 탔어요. 2호선 강남역에 9시 45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종수 변호사님이 사무실 건물 앞에 서 계셨어요. 승합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죠. 사모님, 오늘 남편분 회사 본사가 강남 테헤란으로 있죠? 저희가 그 근처 카페 창가에 자리 잡아놨어요. 이현주 검사님이랑 형사들이 아마 지금 이동 중일 겁니다. 승합차로 10분 이동해서 남편 회사 본사 건너편 카페 3층 창가에 도착했습니다. 20층짜리 유리 건물이 창 밖으로 보였죠.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시켰습니다. 그때 이종수 변호사님이 옆자리에 앉으셨죠. 사모님, 오늘은 좀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회사 회의실에서 바로 검거 집행할 거거든요. 오전 10시 정각에 남편분 마케팅 부장 회의가 있어요. 그때 검사님이랑 형사들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갈 겁니다. 재무팀에 있는 한지선 대리 역시 사무실에서 체포될 예정이고요. 10시 5분 전이었습니다. 검은 세단 3대가 회사 앞에 조용히 도착했어요. 형사들이 내려서 로비 안으로 걸어 들어갔죠. 뒤이어 승합차 한 대에서 이현주 검사님이 내리셨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자 검사님이었어요. 검은 정장에 짧은 단발이었습니다. 검사님도 역시 로비 안으로 들어갔죠. 그렇게 7분 뒤에 로비에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저는 창가에 얼굴을 붙였습니다. 형사 2명이 수갑찬 남편을 로비 중앙으로 끌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침에 나간 회색 정장 차림 그대로였죠. 넥타이가 살짝 삐뚤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로비 안 다른 직원들이 놀란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커피잔을 든 채 그 자리에 굳은 사람도 있었고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같은 순간 로비 반대쪽에서 여형사 2명이 하얀 원피스 차림의 한지선을 또 데리고 나왔죠. 한지선이 발을 구르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놔요. 이거 뭔데요?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형사들이 한지선의 팔을 뒤로 꺾어 잡았습니다. 가까이 보니 한지선의 화장이 조금 번져 있더라고요. 오피스텔에서 봤던 그 조용하고 야무진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죠. 그렇게 남편과 한지선이 로비 중앙에서 잠깐 서로를 쳐다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남편의 얼굴이 더 굳었습니다. 남편이 한지선을 향해 뭐라고 말하려고 입을 살짝 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한지선이 남편의 얼굴을 보더니 갑자기 소리를 질렀죠. 야, 박준영, 너 나 시켰잖아. 네가 다 시켰잖아. 나는 네가 하라는 대로 한 것뿐이야. 그렇게 소리 지르며 한지선은 이를 악물고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로비 바닥만 쳐다보더라고요. 이종수 변호사님이 그때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제 내려가시죠. 마지막 인사는 사모님이 해야겠죠? 저는 커피잔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이종숙 변호사님을 따라 카페의 계단을 내려갔죠.
그때 로비에 들어서자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수갑찬 남편의 눈이 저를 잠깐 못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몇 초 뒤에 남편의 눈이 커지면서 여보 하는 목소리가 낮게 나왔습니다. 저는 남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던졌죠. 나쁜 새끼. 그렇게 꼭 살고 싶었니? 좋아. 평생 감옥에서 살게 해줄게. 남편의 얼굴에서는 참회하는 눈물 대신 억울하다는, 살려달라는 간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눈이 잠깐 흔들리더니 고개를 떨궜죠. 저는 악마 같은 남편 얼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정수 변호사님이 저를 조용히 끌고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렇게 형사들이 남편과 한지선을 각각 다른 승합차에 태워 사라졌습니다. 그때 이현주 검사님이 저에게 조용히 걸어오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사모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그리고 저는 네, 감사합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넉 달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는 낡은 회색 코트를 입고 방청객 가장 뒷줄에 앉아 있었죠.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어요. 피고인 박준혁은 배우자를 대상으로 3년에 걸쳐 계획적으로 심장약을 지속 투여함으로써 심장마비 자연사로 위장한 살인을 시도한 죄질이 극히 무겁고 사문서 위조와 회사 자금 횡령 등 파생 범죄까지 함께 고려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12년이라는 숫자가 법정 안에 울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남편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색 수의를 입고 손목에 수갑을 찬 그 모습이 우리 집 소파에 편하게 앉아 뉴스를 보던 그 뒤통수와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더라고요. 재판장이 다음 판결문을 이어갔습니다. 피고인 안지선은 살인 미수의 방조범으로서 처방약 유출과 유효성분 계산에 적극 관여하고 회사자금 횡령에 은폐를 도운 정황이 명백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한다. 한지선이 피고인석에서 저를 잠깐 돌아봤어요. 저는 눈을 피하지 않고 그 쌍판떼기를 정면으로 쳐다봤죠. 그리고 속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 좋아? 평생 감방에서 알콩달콩 잘 살아라. 그렇게 판결이 다 끝나고 형사가 두 사람을 각각 다른 문으로 데리고 나갔죠. 그렇게 재판이 모두 끝나고 법정문이 다 닫히고 저는 그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이종숙 변호사님과 함께 법원 로비로 걸어 나갔죠. 로비 밖으로 10월의 낮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종숙 변호사님이 조용히 말했죠. 사모님, 재산회수 절차는 저희가 다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예, 감사합니다 하고 대답했죠. 이종숙 변호사님이 저를 잠깐 보시더니 살짝 웃으셨습니다. 사모님, 그동안 마음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걸 잊고 그냥 마음 편하게 사세요. 저는 그 말에 웃었죠.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 참 허무하다라고요. 그렇게 두 달이 더 지났습니다. 12월 초였죠. 잠실 아파트에서 저는 계속 살 수가 없었습니다. 부엌 정수기 앞을 지날 때마다 남편이 새벽에 절구를 갈던 그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아파트를 팔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경기도 남양주 별내에 작은 아파트 하나를 구했어요. 창밖으로 작은 공원이 보였죠. 이사 오는 날 저는 이삿짐 정리를 마치고 부엌 정수기 자리에 새 정수기를 놓았습니다. 렌탈 계약을 새로 했어요. AS 기사님이 그날 오후에 오셔서 정수기를 설치해 주셨습니다. 사모님, 이 정수기 필터 6개월에 한 번씩 저희가 방문해서 갈아드릴 거예요. 그때 앞판만 이렇게 옆으로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때 저는 웃었죠. 네, 알고 있어요, 기사님. 기사님이 나가시고 나서 저는 새 정수기 앞에 서서 물을 한 잔 따랐습니다. 그 정수기를 보는데 참 마음이 흔들거리더라고요. 아마도 옛 생각이 나서 그렇겠죠? 일주일 뒤에 딸 지연이가 집으로 왔어요. 대학 겨울방학이 시작된 첫 주였습니다. 지연이가 어머니, 여기 좋아요 하면서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저녁으로 지연이가 좋아하는 파스타를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요즘 요리학원에 다니고 있거든요. 22년 동안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만 만들었는데 이제는 제가 먹고 싶은 걸 만들고 있습니다. 지연이가 파스타를 한 젓가락 뜨더니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 하고 웃었어요. 저는 요즘 엄마가 학원 다니지 않니? 하고 대답했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청주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어요. 발신인은 박준혁. 저는 그 봉투를 들고 우체국에 가서 반송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우체국 직원분이 봉투를 살짝 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반송 도장을 찍어주셨죠. 집에 들어오는 길에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 딸과 나만 보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인생이란 참 알다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란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마디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